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다음 소식은 120세까지 살기라는 얘기예요. 고령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가짐,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고령층으로 가는 이 근로 가능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대비해야 되는 고령화 시대인데 이에 대해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요 특집 기사를 이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살기라는 제목인데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다 보니 근로 수명 연장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 구성의 변화, 여러 가지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노화를 지연시키는 연구가 계속 또 활발해지다 보니 또 100세 이상 사는 게 꿈이 아니다.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대 수명의 연장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또는 그 접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라는 거에 있어서도 궁금증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에 더 맞물리는 것은 저출산 문제라는 것까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근로, 노동력 계층들이 더 줄어지는 것 아니냐, 또는 소비시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앞선 주제로 얘기했던 각종 연금,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걱정 이어지는 건데, 이걸 이제 이코노미스트지도 그렇고요. 다른 그 관련 기사를 보면 이게 결국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이 통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고령층, 고령화 시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없고 무기력하고 부양받아야 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도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어떤 역발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의 이 기사에서 나오는 주된 화두에 대한 해석, 새로운 해석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많은 나라가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반드시 그럴 것이냐라는 어떤 새로운 해석인데요. 세계의 어떤 전체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는 대략 한 8억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 30년 뒤에는요. 이게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0%에서 20%가량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요, 이미 20%를 넘었어요. 일본의 경우 거의 30%에 육박하고요. 이탈리아도 24%, 독일 22%, 프랑스 21%, 한국은요, 이제 25년이면 20%를 넘을 것이고요. 미국도 역시 2030년부터는 이와 같은 65세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고령화로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라고 하면 실제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 당신들이 지금 당신의 부모 세대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냐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다를 거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이 대비 예전 세대와 비교하면 훨씬 더 젊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건강해지고 더 활동적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절대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 활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쫓겨내는 그런 분위기가 맞겠냐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령 인구를 일터에서 내모는 그런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예스이다. 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 일하게 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 봐도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의 그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더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와 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결국 이어지는 것이 고령층의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러면 한편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죠? 고령화에 맞서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저출산의 위기, 문제의식을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만 모아야 하는 것이냐, 그렇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 쏟아졌지만 현재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출산되는 인구 평균 수준이
2.1명을 도달한 나라가 현재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해야만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100년 전만 해도요, 세계 인구 수가요 20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요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요 80억에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출산율에 대한 노력 중요하겠으나 이게 결국은 인구의 계속 증가라는 것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냐 또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유일한 어떤 대상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엔토 연령을 넘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고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 지금 0.7명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트렌드의 반영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한 질문으로도 이어지는데 그게 또한 그렇지 않다. 일하는 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당신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대비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일하는 방식이 바뀐 것처럼 결국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일하는 능력,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시에 우리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1945년부터 65년까지, 64년까지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그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65세 이상 인구들 중에 절반은 일하는 그런 인구였었는데 베이비붐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젊은 인구들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늘 그래왔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특히 이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 취업 기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고령 근로자들을 포함해서요.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 여러 각종 기업들에게도 고령자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요. 이 소비자, 소비 계층으로서의 또 새로운 해석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요. 더 큰 소비 집단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소비라기보다는 필수 항목에 대한 지출로 국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나 이게 바뀜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장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또한 지금 젊은 층이 고령층 대비 소비에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와는 별개로 절대적인 소비 규모라던가 가능한 그 현금액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주거비, 교육비, 임금 정체 등으로 소비를 늘리지 못하니 여기서 고령층의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예컨대 지금 최근 집 부동산 같은 것만 해도 현금으로 부동산 구매하는 그런 고령층이 이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소비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층에 타겟팅 되어 있는 이런 기업 마케팅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이게 어떤 단순한 현재 문화의 반영이고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베이비붐 시대의 이런 상황들을 반영한 그런 것이겠으나 이전에 인구 구성이 바뀌는 상황에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주된 목표를 청소년, 기업들이 타겟하는 청소년, 젊은 세대에서 더 확대할 만한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으로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런 거였잖아요. 고령화 시대에 대한 것, 저출산에 대한 우려, 선진국의 저출산,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한국의 이 0.7%가 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지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세계 트렌드라는 그런 관점, 새로운 시각, 그러니 결국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농담조로 최근에 이런 게 있었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80세가 됐는데 했더니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었었는데요. 80 is the new 40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80세는 이제 현재 40세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만이 아니죠. 굉장히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뭐 이건 재미있는 것으로서 기사 중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가 3살, 4살밖에 안 나는데 바이든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뭐 이거는 그냥 사족이었습니다만 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보여주는 재밌는 기사였습니다.